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학습은 했지만, 다음 페이지 갈까? 음,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음, 지금 우리가 T자 계정을 그렸을 때, 여기가 기초, 여기가 단기. 근데 기초와 단기는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기초와 단기는 이미 결정이 되었죠. 사올 때, 이거는 전에 팔다 남은 애고, 얘는 올해 산 거죠. 그러면 무엇만 결정되면? 그렇죠. 이 말이 결정이 되면 매출원가가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의 꽃은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라는 말이 있어요. 얘가 2, 8이면 기말이 1이면 얘가 9가 되는 거고 얘가 2면 얘가 8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 원래 세팅은 요거죠. 요거. 그러면 매출액은 정해졌고요. 얘가 2하고 8이면 자 여기가 1이라고 가정할게요. 1이면 얘가 뭐가 되죠? 9가 되죠. 그럼 얘가 9가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1이 됩니다. 어, 숫자가 왜 이래? 이거 10이라서 좀 그렇네.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에서 3으로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기말 재고가 증가를 하면 기말이 증가를 한 거예요. 자, 기말이 증가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매출원가는 줄어들게 되죠. 7로. 그래서 매출 원가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9에서 얼마로 줄었냐면 7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늘어나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늘어납니다. 이 관계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해는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기말 재고랑 요거에 뭐 여기에 나올 거야 아마. 기말 재고랑 매출 총이익은 같이 놉니다. 기말 재고 커지면 매출 총이익 커지고 이렇게. 기말 재고가 줄어들면 매출 총이익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기말 재고가 늘면 매출원가 줄고 반비례죠. 매출원가는. 기말 재고가 줄면 매출원가 늘어나고 기말 재고 줄면 매출 총이익 같이 줄고 그러니까 기말 재고랑 매출 총이익은 비례적 관계. 비례적 관계. 요 관계는 반비례적 관계. 음,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와의 관계.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기억. 요것도 좋은데? 요것도 스크린샷 해 놓을게요. 스크린샷. 근데 너무 암구어적인 그런 식으로 좀 했네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평가는 수량 파악과 단가 산정이 있는데 얘는 단순한 암기고요. 얘는 단순한 암기고 얘는 약간 수학적인 게 조금 들어가요. 수학적인 거. 수학적인 거? 뭐 얘도 일단 암기죠. 그냥 둘 다 암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이 암기를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재고 자산의 평가, 제 개념은 여기에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A라는 친구에게 창고에 가서 야, 김대리 창고에 가서 새우깡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와라고 한 거죠. 그러면 새우깡이 여기 한 무더기 있고 여기 한 무더기 있어요. 여기는 빨간색 새우깡이 있고 여기는 검은색 새우깡이 있는 거죠.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김대리가 가서 파악하겠죠. 빨간색 새우깡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고 한 개 1,000원짜리야? 곱하기 1,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빨간색 새우깡은 5,000원어치 있네 라고 파악하겠죠. 검은색 새우깡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네? 6개. 얘는 한 개는 얼마지? 900원이야? 900원이면 6954에서 5,400원. 이렇게 파악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여서 총 금액이 1,400원이구나 라고 분명히 이렇게 평가를 할 거라는 거죠. 재고 자산의 평가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뭐 어떤 뜻이든 간에 여기에서 주제는 기말 재고 자산의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말 재고 자산이 창고에만 있지는 않아요. 내가 판매 의뢰를 하기 위해서 딴 데 맡겼을 수도 있고 또는 재고 자산이 현재 매입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비행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배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 이야기고 일단은 우리가 창고 안에 있는 기말 재고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먼저 파악하죠. 얘를 먼저 파악하죠. 먼저 파악하는 게 뭐라고요? 수량을 먼저 파악합니다. 두 번째 파악하는 게 뭐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 개당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단위 글자가 잘리겠는데 여기로 갈게요. 얘를 단위당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 단위가 뭐냐고요? 한 개당 가격을 단위당이라고 합니다. 단위당 원가가 단가라고 합니다. 단가. 그래서 우리는 수량에 곱하기 단가를 하죠. 그래서 수량에 단가를 곱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분명 수량을 파악하고 그다음 단가를 곱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평가한다. 그게 이 페이지의 주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더 오래 해가지고 전산 세무 1급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수량을 먼저 하고 단가를 계산해야만 회계가 맞아 들어가요. 만약에 거꾸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수량을 먼저 하고 단가를 결정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주제는 수량 결정 방법에 관련된 거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 출제 의도자들에게 좋아하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몇 지선다형이죠? 사지선다형이란 말이에요. 사지선다형인데 학습하는데 여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정률법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얘가 오답인 거죠.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종류만 딱 나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속기록법이 무엇이냐 안 나옵니다. 계속기록법을 계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안 나옵니다. 계속기록법 하든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단순하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수업이 끝나도 돼요. 여기서 수량 파악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다. 이게 끝입니다. 끝.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의미를 보면 이런 겁니다. 계속기록법, 들어오고 나가는 수량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그 매대라고 하나 매대에 그 계산하는데 보면 계속 나갈 때마다 물건을 슥슥슥슥 긁어 나가면서 나가는 수량을 파악하죠. 나가는 수량을 계속 파악하죠. 자, 나가는 수량을 파악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두 개고 여기가 두 개고 여기가 8개. 이미 마트 안에 물건은 다 넣었어요. 그 다음 뭐 계산한다고요? 나가는 수량만 파악하면 되죠. 나가는 수량이 7인 거야. 남아있는 건 그럼 몇 개죠? 3이겠지.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한다고. 들어오고 나가는 수량을 계속해서 파악해서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거죠. 얘를 계속기록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기록법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아까 보이지 않는 어, 타계정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8이고 7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새우깡이 하나가 도난당했어. 또는 고양이가 찝어갔어. 그래서 타계정이 1이 있어요.
요거를 파악 못하는 거예요. 요거를 파악 못하니까 실제로는 얘가 2인데 그냥 계산상으로 기말제고가 3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기말이 과대 계산되는 개는 이제 계산할 개자고 상자는 윗상자입니다. 계상 계산되는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가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수량을 규정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기말 재고가 과대 계산되는 우려가 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실제 재고도 덮어. 실제 재고는요. 2하고 8이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 영업 여기까지 할게요. 영업 여기까지. 자, 다 나가시고 자, 나머지 직원들은 남아서 현재 남아있는 게 몇 개인지 좀 파악해 주세요. 라고 해서 파악하니까 4가 파악이 된 거예요. 기말에 남아있는 것이 4가 파악이 된 거야.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죠? 아, 6이 되네, 6. 아, 얘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얘는 이렇게 구하고, 얘는 이렇게 구하는 형식이죠. 이렇게 구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타계정이 1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실제는 5인인데, 6으로 5인하는 문제가 생기죠. 얘가 뭔데요? 매출원가죠. 그래서 실제 재고조사법의 단점은 매출원가가 과대 계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얘가 시험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믹스를 시키는 거지. 나가는 수량도 계속 파악하고 남아있는 수량도 계속 파악하게 되면 중간에 비는 개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2하고 8을 했는데 실제 남아있는 건 4고 판매한 것을 계속 계산하는 건 5였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생기는 거죠. 갭이 생기죠. 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마트에서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면 마트는 계속 기록법을 쓰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느 매니저가 계속 또 재고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야 중간에 이렇게 새는 거, 물건이 새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정확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되게 쉽죠. 일단 근데 시험에는 수량 파악 방법에는 계속 기록법이 있고 실제 재고 조사법이 있고 혼합법이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뜻은 안 나옵니다. 좋아. 그러면 우리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요. 수량 결정 방법, 수량 결정 방법, 수량 결정 방법. 수를 이렇게 쓰자고요. 수. 글자 수 맞죠?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한다? 실지재고조사법. 맞죠? 실지재고조사법. 그럼 밑에 눈치챘습니까? 이거 뭐죠? 계속기록법. 이렇게. 계속기록법. 뭐 어때요? 시험 칠 때 우리 암기만 하면 되지 뭐. 그죠? 우리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이 두 개 섞은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혼합법. 뒤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혼합법. 알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수량 결정 방법이 끝이 났습니다. 자, 아까 제가 기말 재고자산 평가를 할 때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수량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곱하기 뭐 한다고요? 단가를 결정 짓는다. 이 단가가 조금 외울 게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요런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패스. 자, 그 다음. 기말 재고 자산의 단가 산정. 수량 결정 방법은 3개였죠. 수량 결정 방법은 3개였는데, 단가 산정 방법은 이렇게 보다시피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첫 번째는 개별법. 네, 수량 결정 방법은 3가지다. 단가도 크게 보면 3가지다.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개별법, 스브흐 이렇게 할게요. 스브흐, 스브흐.
가중평균법이라는 말이나 그냥 평균법이라는 말이나 같이 써요. 같이 써요. 원래는 이제 평균법 안에는 이동평균법도 있고 총평균법도 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학습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굳이 나누어서 학습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개별법, 스프흐, 선의선출법, 평균법, 호의선출법, 스프흐. 스프 좋아하십니까? 스프 먹으면 기분이 좋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스프흐 재미없군요. 스브흐. 자, 그다음 소매 제곱법. 일단 단가 산정 방법의 종류를 좀 외우자고요. 얘를 뭐라고 하죠? 얘를 뭐라고 하죠? 소매라고 하죠. 소매. 여기 보면 소매 제곱법. 외우면 되지 뭐. 일단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량 결정 방법은 실지 제거 조사법, 계속 기록법, 혼합법. 단가 상정 방법은 한 개. 이거는 이제 이름 외우기 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개별법, 스브흐. 그 다음, 소매 제곱법. 소매 제곱법은 진짜로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계산하는 방식이 전산세무 1급 가야 나와요. 우리 시험 파트는 아니에요. 우리 시험 파트는 아니니까 종류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있다 정도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법.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한 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올 만한 건 딱 요거 하나예요. 다음 중 단가 결정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개별법입니다. 개별법. 요거밖에 안 나요. 그런데 개별법은 물량이 많다면 하기가 어렵죠. 물량이 많다면. 주로 부동산 매매업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에서 거래 종류 또는 양이 적은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매제곱법 먼저 나왔네요. 소매제곱법은 매출 가격을 통해 가지고 매출 원가를 파악해서 기말을 추측하는 겁니다. 매출 가격 환원법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매출 원가를 통해서 계산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하고 수량으로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세무일금용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유통업종에 사용한다. 여기서는요, 시험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CX입니다. 시험에는 요 종류, 소매 제곱법, 종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스브입니다. 스브. 스브를 하기 전에 이 말을 조금 이해 한번 해보고 갈게요. 내가 이제 오늘 등산을 하기로 했어요. 등산을 하려고 여기서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무엇을 사냐면 막걸리를 하나 사게 된 거죠. 지금 등산 갈 거예요. 등산. 여러분들 등산 가면 해봤는가? 저는 해봤는데 그렇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산에 가서 술 먹는 건 불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걸리가. 그래서 막걸리를 산 거죠. 우리 또 막걸리 하면 또 어떤 막걸리가 최고죠? 테아루. 테아루를 사는 거죠. 테아루. 테아루를 사서 얼마냐면 1,000원 하는 거야, 1,000원. 그래서 1,000원짜리 테아루를 사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막걸리 한 개 갖고는 양이 안 찰 것 같아. 그래서 또 슈퍼에 가서 또 샀어요. 산 바로 밑에 있는 슈퍼. 야, 산 바로 밑에 있다고 테아루가 3,000원 하네? 어이구야, 아이고, 야, 너무 비싼데? 그래도 그 꿀맛을 위해서, 오케이. 네, 3,000원, 오케이. 샀어. 그 다음 힘들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드디어 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음까지 얼려 있어가지고, 너무 짱이에요, 너무 짱.
드디어 헤아루를 먹으려고 헤아루를 꺼냈던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10,000원에 팔으래. 내가 지금 이 무거움을 들고 이까지 올랐는데 지금 내보고 10,000원에 팔으라고? 예, 팝니다. 저 같으면 팝니다. 그래서 하나를 팔았어요. 하나를 팔았어요. 저는 팝니다. 팔았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의 이익을 받는? 요게 이 수업의 주제입니다. 얼마의 이익을 받는? 좋았어. 판매가는 지금 얼마라고 했죠, 제가? 판매가는 10,000원이죠, 10,000원. 그럼 원가는요? 1,000원짜리 판 거예요. 3,000원짜리 판 거예요. 아니면 요거 퉁쳐가지고 원가 4,000원에 들었어요. 나누기 2 했으니까 2,000원이 원가예요. 이게 주제인 거죠. 좋아, 좋아. 그러면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고 계산하면 이익은 9,000원이 이익이 됩니다. 두 번째, 늦게 산 놈이 먼저 팔렸다라고 인식하면, 이렇게 팔려갔다고 인식하면 얘는 7,000원이 이익인 거죠. 지금은 조금만 이해하세요. 나중에 제가 나중에 암기 좀 시킬게요. 아니야, 아니야. 두 개 샀을 때 4,000원에 산 것으로 보고 평균지면 원가는 2,000원이야. 그러면 내 이익은 8,000원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 마음은 원가 2,000원이에요. 제 마음은. 그런데 법인세는 원가를 1,000원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물량의 흐름이라고 하죠. 먼저 산 놈이 먼저 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선출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해를 했지만 선이 이거죠. 먼저라는 거죠.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선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first in, first ou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FIFO라고 FIFO 읽을 때는 FIFO라고 있습니다. FIFO 이렇게 FIFO라고 있습니다. FIFO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 1,000원짜리가 먼저 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평균법은 이해하셨죠? 섞어버린 거. 이거는 뭐 굳이 표현 안 해도 될 것 같고. 후이선출법은 후, 음, 뒤에 잘 안 보이죠? 여기 적을게요. 후이선출법. 이렇게 후, 뒤에 들어온 놈이 임마죠, 임마. 뒤에 들어온 놈이 뭐 한다? 먼저 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last in, first out 이렇게 합니다. 라이포라고 합니다. 라이포. 근데 후이선출법은 장부 조작의 소지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올리고 싶으면 마지막에 값싸게 물건을 들어온다든지 근데 그건 판매하는 자와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익을 일부러 떨구려고 마지막에 일부러 비싼 것만 골라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IFRS에서는 후이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이선출법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암기용으로 제가 변신시키겠습니다. 암기용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가가 상승한다. 처음에 1,000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는 3,000원 주고 산 거를 물가 상승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한다. 처음에는 3,000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는 1,000원 주고 사는 거. 이걸 물가 하락한다. 시험은 둘 다 나와요. 물가 상승 시할 때는 막걸리 가격을 1,000원, 3,000원을 주고 판매가는 10,000원 이렇게 주는 거지. 이렇게 10,000원. 지금부터 출발이에요. 선의선출법의 요 숫자, 이 숫자만 맞추면 다 해결된다. 자, 볼게요. 선의선출법의 매출원가는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거니까 1,000원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9,000원. 남아있는 재고는 얘가 남았죠, 지금 현재. 나는 3,000원짜리 막걸리를 먹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2,000원, 3,000원. 얘는 8,000원, 7,000원. 얘는 3,000원. 이렇게 되니까 2,000원, 1,000원. 이렇게 되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물가가 상승 시 매출 원가가 가장 높은 것은 정답은 회의선출법. 물가가 상승 시 매출 총이익이 가장 높은 방법은 선의선출법. 물가가 상승 시 기말 재고가 가장 높은 것은 3,000원. 뭐 이런 게 됩니다. 자, 물가 하락 시는 3,000원이었던 놈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00원이 되는 거죠. 세팅, 스, 흐. 그 다음, 만 원, 만 원, 만 원이 매가. 원가는 빼기, 뭐죠? 그렇죠. 3,000원짜리가 먼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000원, 2,000원, 1,000원. 슝. 그럼 매출 총 이익은 7,000원, 8,000원, 9,000원. 남아있는 재고는 1,000원, 2,000원, 3,000원. 즉, 제가 금방 요 1,000원만 해결되니까 아래로 쭉 다 풀려버리죠.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물가가 하락 시 매출 원가가 가장 높은 것은 물가가 하락 시 매출 총이익이 가장 높은 것은 무조건 낮은 것도 문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 테이블을 한 번 더 가볼게요. 저는 이거 푸는데 얼마 걸리냐면 2, 30초면 할 것 같은데 자 물가 상승 시 하면 1,000원, 3,000원 뒤에 0 말라붙여요. 시간 없는데 스브흐 한글 다 뺍니다. 만원, 만원, 만원. 자, 얘만 잘 고르면 돼, 얘만. 얘죠? 1,000, 2,000, 3,000, 슝, 빼기는 1,000, 8,000, 7,000, 슝슝슝슝슝. 남아있는 재고는 3,000, 2,000, 1,000. 자, 이렇게 그림만 그릴 줄 안다면 관련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도 다 풀 수가 있어요. 물가가 하락한다면 얘를 바꾸면 되죠. 3하고 1로. 그래서 테이블의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PPT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가 주제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얘가 주제입니다. 요즘 회계 2급이 레벨이 회계 1급만큼 어렵게 나와요. 회계 1급하고 2급하고 차이 안 나요. 물론 우리가 시험은 회계 2급 시험을 치지만 2급 할 때 이렇게 진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다음 레벨 쉽게 갑니다. 이런 것 좀 외우려고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요것을 좀 외우고 여기 색깔이 노란색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가격을 제가 표시한 겁니다. 현재 가격.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한 단계 더. 시험이 한 단계 더 들어갈 때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선의선출법의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죠. 여기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 것인가 이거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은 10년 전 가격이라고 할게요. 표현상 10년 전 가격이고 얘는 현재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죠. 선의선출법은 현재 매출액에 아주 오래된 원가를 대응시켰기 때문에 이 9,000원의 데이터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에 반해서 호의선출법은 현재 매출액에 현재 원가를 대응시켰기 때문에 이 7,000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3,000원에 색칠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선의선출법의 기말재고는 현재 가격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기말재고는 오케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후이선출법에 남아있는 재고는 아주 옛날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엉터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해석은 아래도 똑같아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선의선출법은 재무상태표가 똑바로 된 거고요. 후이선출법은 손익계산서가 똑바로 된 겁니다. 노란색 있는 곳이 똑바로 된 장부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을 제가 이 아래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선의선출법은 현재 매출액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어서 손익 계산이 엉터리고 이렇게 돼요.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어서 손익 계산, 과거의 원가 맞죠? 기말재고는 현재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락에도 마찬가지 해석입니다. 똑같아요. 밑에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알겠죠? 똑같다.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그가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이제 마지막이죠. 기출문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다니. 수. 너무 외우는 걸 실제 제거조사법 계속 기록. 정답 1번. 또 그래놓고 또 씨엇이라고 요거 선의선출법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진실의 방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 선의선출법 아니에요. 자, 단가 결정하는 방법. 개별법. 스브흐. 소매제곱법. 스프흐. 가중평균법이나 그냥 평균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거는 감가상각법입니다. 요런 문제 풀려면 그림 그려줘야 돼요. 1, 3, 왜? 지속적 상승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스브흐. 살살 적어, 살살. 1, 1, 1. 그 다음 여기가 뭐죠? 1, 2, 3. 그 다음 뭐죠? 9, 8, 7, 3, 2, 1. 매출 총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 얘네. 선의선출법.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 답을. 못 외웁니다. 위에 제가 여기 그림 그려놨죠? 이렇게. 금방 그립니다. 지금은 제가 그려드리기 때문에 쉽게 그려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장 있죠? 이런 연습장에 이렇게 몇 번 적어보세요. 그래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려야죠. 이런 문제 풀다가 시간 다 지나갑니다. 안 됩니다. 이런 문제 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객관식의 전부 다 데이터가 달라요. 그래서 답은 좀 빨리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그냥 학습 목적상. 영동기업은 당해연도 8월 중에 600개의 재고자산을 판매하였다. 선의선출법으로 적용할 경우에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은 얼마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해보지 뭐. 기초, 여기가 기초죠. 몇 개? 50개. 단가가 얼마? 500원. 오케이. 선의선출법이었네?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거야?
좋았어. 매입 200개. 그 다음 600원짜리가 들어왔고, 그 다음 300개. 300개 들어왔고, 650원. 단가가 가면 갈수록 비싸지네요. 그 다음 250개 들어오고, 아, 진짜네. 빨리 많이 살 걸. 맞죠? 점점 단가가 올라가는데, 선의선주법 인마가 먼저 나갔네요. 몇 개 팔렸지? 아, 600개가 팔렸네요. 600개. 좋았어. 그럼 너 팔렸네. 자, 너 아웃. 저 50개 아웃. 그냥 너도 아웃.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니까 200개 아웃. 너도 아웃. 너도 아웃. 너도 아웃. 약간 모양 올려볼게요. 근데 600개 하려면 50개만 더 아웃되면 되잖아. 아, 너는 50개는 아웃되었고, 그 다음 200개는 남은 거죠. 남은 걸 뭐라고 해요?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 단가가 얼마죠? 800원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기말 저구는 16만 원이 되네요. 네, 기말 요거 하나밖에 없네. 16만 원. 정답은 3번. 요거까지 언제 계산 다 해? 계산하면 되지 뭐. 50개 곱하기 500원, 200개 곱하기 600원, 300개 곱하기 650원, 50개 곱하기 800원 하면 다 더하면 얘가 됩니다. 근데 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하고 말할지 시간 없는데 맞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밑에 풀이 해석은 해놨어요. 이렇게 요렇게 푸는 거죠 제가. 요거 계산보다는 아래 것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 문제 풀어봤으니까 쉽게 푸는 거고 실제적으로 혼자 푸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진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렇게 딱 그리고 11월 1일 시작이죠. 10개. 개수 곱하기 단가 500원. 매입액 10개. 곱하기 단가. 자, 요거 소금이 안 돼요. 얘는 여기 가격이에요. 여기. 우리가 원래 세팅이 이거잖아요. 맞죠? 원래 세팅이 이거잖아요. 물건은 두 가지 가격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매입가와 매출 가격. 매입가와 매출 가격. 얘는 매출 가격이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매입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원가에 관련된 이야기고 얘는 매가니까 여기가 매가예요. 15개 곱하기 800원. 요거를 배치 잘못하면 틀리게 됩니다. 요 15개에 대한 것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10개, 선의선주법이니까 10개가 먼저 나가고 10개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 요 아래 15개니까 여기서 5개가 나가는 거죠. 지금 매가와 원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5개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거죠. 현재 문제가 뭐야? 매출 총이익은 요거죠. 매출 총이익. 얘네들이 뭔데요? 원가죠. 원가. 계산기 두드리면 8,000원인가? 응.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귀찮네. 요거는 계산하면 12,000원. 그러면 12,000원 더하기 8,000원은 빼기 8,000원은 왜 이래? 4,000원이 되는 거죠. 정답은 이 문제 나와요, 나와.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 우리 시험 칠 때 이 계산기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이 계산기. 나는 이 계산기 이름이
JS40TS라는 계산기인데 요즘 이름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음 버전이 나왔으니까. 이 계산기 좀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게 쌉니다. 오프라인은 인터넷 가격 2배 정도 되던데 이 계산기가 통상적으로 회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갖고 다니는 계산기고요. 공학 계산기는 시험 칠 때 못 갖고 갑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계산기도 못 씁니다. 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하나 챙겨 가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의 계산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기가 있어요. 이 계산기가 조금 부실합니다. 저도 이 계산기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부실하다는 게 뭐냐면 소수점 표시할 때 얘를 좀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보기가 되게 안 좋아요.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음, 참 잘 적어놨죠. 이게 원가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000원이 정답이 돼요. 끝.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13강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뿅.